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일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일러의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보일러의 전기 발생을 위해서 소비되는 그 열량은 그 보일러에서 그 실제 증발하는 그 전기 발생량에다가 그 전기가 갖고 있는 엔탈피와 그 보충된 그 급수의 엔탈피의 차이, 그 급수를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 엔탈피의 차이와 그 다음에 그 실제 증발된 시간당 증발된 몇 킬로그램의 전기 발생되는지를 곱하게 되면 그 전기 발생에 필요한 그 열량이 나오겠죠. 상당 증발량은 보일러가 이제 운전되는 압력이나 뭐 조건에 따라서 전기 발생량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일한 그 조건에서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생된 전기가 갖고 있는 열량을 기준 상태가 이제 100도씨의 포화수를 100도씨의 건포화 전기로 증발시킨다고 했을 때 그 증발 잡열이 539잖아요. 그래서 이때 증발량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이 계산식을 좀 보면 산당 증발량 WE는 WA가 이제 실제 증발한 증발량이고요. 그 다음에 H2하고 H1이 발생된 전기하고 보충된 급수의 엔탈피 차이예요. 그래서 증발량과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의 차, 이거를 539가 이제 요 100도씨일 때 포화수를 포화 전기로 바꾸는 증발 잡열이죠. 증발 잡열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 이제 상당 증발량이 나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거랑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표준 조건, 그 기준 조건 1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기의 그 발생 증발량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발률이 있습니다. 증발률은 보일러마다 이제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전열 면적이 이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전열 면적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그 전기를 그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그 전열 보일러 안에 이제 뭐 어떤 뭐 연관이라든지 수관 뭐 여러 가지 그 연료를 그 연소시키면서 발생되는 열을 그 물 쪽에 전달시켜서 그 물을 전기로 발생시키는 그 전열 표면이 있겠죠. 그 뭐 코일이 되든 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일한 그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이 크면 클수록 보일러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일러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증발률은 상당 증발량, 앞서 살펴봤던 요 상당 증발량, 상당 증발량에다가 대류 전열 면적과 복사 전열 면적을 합친 이제 전열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제곱미터당 그 몇 킬로그램의 전기를 생산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노통연관 보일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노통연관 보일러보단 관류 보일러가 약간 좀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가 또 효율이 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관식 보일러가 제일 효율이 좋은데, 이 증발률도 보면 노통연관 보일러는 65에서 105고 그 관류 보일러는 35에서 100, 수관 보일러는 50에서 150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장비 용량이라든지 뭐 제조 메이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통연관 보일러보다는 수관식 보일러가 효율이라든지 그 증발 능력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일러 용량과 이제 관련해서 전격 출력이 있는데, 그 보일러 용량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몇 가지 그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그 필요한 난방부하가 얼마만큼 발생되느냐, 그 다음에 급탕부하가 얼마만큼 발생되느냐, 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보일러가 급탕까지 공급한다는 이제 전제겠죠. 만약에 뭐 급탕 전용 뭔가에 다른 뭐가 있다고 하면 이제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보일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그 부하가 난방하고 급탕일 때는 뭐 일단 이걸 다 합친 것을 이제 정미 열량이라고 하고요. 이게 딱 필요한 열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그 상용할 때는 배관 부하를 더 고려를 해줘야 돼요. 배관을 그 가동 초기에 식어있는 배관을 그 대표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보일러한테는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 게 이제 상용 출력이라 하고요. 전격 출력은 여기에 예열부하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 예열부하 같은 여기 보면 이제 배관부하 같은 경우에는 정미 열량, 그 부하 계산돼서 나온 난방이나 교통부하 그 열량이 약 20% 정도를 이제 배관부하로 봐주고요. 예열부하는 이제 초창기에 그 장비 가동하고 배관이라든지 보일러 자체도 이렇게 덮여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부하가 있겠죠. 보일러 안에도 이제 관수량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를 봐주고요.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30%. 이거는 이제 그 여유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보일러 용량들을 이렇게 해서 선출을 한 다음에 여기에 10%에서 20%, 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수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는 거죠. 20에서 30% 정도 가열 능력이 있는, 전기 발생 능력이나 가열 능력이 있는 그 보일러로 선정을 해야 이제 자기 물도 데피고 배관도 데펴서 난방이나 교통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 마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업에서는 보일러에 있는 데서는 마력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예전에 이제 그 기사 수험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크게 현업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 톤이 있는데 보일러 톤 보통 이제 저희가 증기 보일러일 때 보일러를 시간당 가동시켜서 시간당 몇 톤의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뭐 10톤 보일러다라고 하면 시간당 약 10톤의 물을 증발시켜서 증기로 공급할 수 있는 보일러. 5톤 보일러면 시간당 5톤의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 보통 이렇게 이제 몇 톤짜리 보일러냐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톤 보일러가 그래서 시간당 1톤의 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1톤의 물을 그 증발 잠열이 539kcal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약 53만 9천 kcal 시간당의 가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보일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보일러의 이제 효율은 모든 장비가 그렇지만 그 출력, 그 장비에서 나오는 그 출력, 공급하는 뭐 냉방이면 냉방, 열량이면 열량, 그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비되었던 그 입력, 연료의 양,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이런 그 연료로의 투입된 에너지의 양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보일러 효율이 보면 위에가 이제 출력이에요.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 양에다가 그 증기 엔탈피와 그 보충된 급수의 엔탈피의 차이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증기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열량이 되죠.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연료 소비량 곱하기 연료 저희 발열량, 뭐 도시가스는 시간당 몇 르베 도시가스를 소비했느냐. 근데 그 도시가스가 갖고 있는 뭐 회유당 그 저희 발열량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입력된 그 에너지 양이죠. 입력된 열량, 출력된 열량. 그렇게 해서 그거 효율인데요. 그 유료용 증기보일러의 그 열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장비 용량에 따라서 그 열 효율에 대한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에서 3.5톤, 뭐에서 20톤 이렇게 보면 효율이 점점 그 용량이 커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장비가 돌아가면서 그 발생되는 기본적인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기계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열 손실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체적인 입력이나 출력되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그런 마찰이나 손실 부분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량이 큰 것들이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데, 뭐 이건 꼭 보일러가 아니더라도 뭐 펌프나 송풍기, 냉동기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계 장치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용량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은 이제 좋아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작은 보일러들 여러 개 넣는 것보다 좀 큰 보일러 하나 넣는 게 어쨌든 효율이 낮죠. 예를 들어 이제 뭐 3.5톤짜리 보일러 그 3개를 넣는 것보다 10톤짜리 보일러 하나 넣으면 여기서도 벌써 효율 차이가 한 6% 정도가 이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수 열매체 보일러의 효율이 있는데, 온수나 열매체 보일러는 이제 상변화를 하지 않죠. 여기 이제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증기하고 급수의 엔탈피 차에다가 그 증기의 증발량 이렇게 곱해서 이제 증기가 공급하는 열량을 구했는데, 온수나 열매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액체 상태에서만
그 가열돼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증발 잠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수나 엘메체 보일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공조편에서 온수나 냉수의 그 열량을 구하던 그런 공식과 같은 맥락으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 열매든 온수든 이 순환되는 양에다가 비중의 비열의 그 입출구 온도의 그 델타 T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 공급하는 열량이죠. 그 밑에는 뭐 연료 소비량이 저희 발열량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비하고 그 배기가스 성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기비는 그 가스 연료를 그 세제곱미터를 그 액체나 고체 연료는 이제 뭐 킬로그램 단위가 되겠죠. 완전 영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량을 이론 산소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스 1루배를 완전히 100% 연소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이론적으로 그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 이제 이게 이론 산소량인데, 이건 이제 연료의 구성성분, 화학식이라든지 이런 구성성분을 알고 있으면 계산에 의해서 이런 공기량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연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이런 공기량보다는 약간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해야만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료하고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버너 안에서, 그 보일러 안에서 순식간에 완전하게 100%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뭐 한 95% 정도가 연료랑 반응을 해서 이제 연료가 연소가 되고 나머지 5%는 또 그 다음 더 지나고 나서 이후 과정에서 또 접촉이 돼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이제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산소가 계속해서 붙어서 그 100% 연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이론 공기량보다는 더 많은 공기를 더 공급을 해야만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 공기량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공기량하고 이론 공기량하고의 비를 공기비라고 그래요. 공기비. 또는 이제 그 공기 과익률, 뭐 이론 공기량보다는 당연히 실제 공기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제 공기 과익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항상 이 공기비는 1보다 큰 거죠. 1보다 적을 수가 없고요. 공기비가 1.1 또는 1.2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론 공기량보다 이제 10%나 20% 정도 공기가 더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고요. 근데 이제 공기비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공기 자체도 그 연소 과정에서 데펴져서 어쨌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안에 있는 그 열기를 끌고서 이제 밖에 불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보일러 안에다 공기를 불어넣었으면 그 공기도 어디론가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실제 뭐 그 열량을 그 보일러 안에서 발생된 열량을 소비하는 소비 장비 측이면 괜찮겠지만, 이 공기는 그대로 다 연도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 공기비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과잉의 공기가 불뚝을 통해서 보일러 안에 있는 열량을 가지고 나가는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공기비를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적정한 공기비로 됐을 때가 가장 이제 그 좋은데, 이 적정한 공기비라는 게 과잉 공기로 인한 손실과 공기비 부족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인한 손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 되지도 않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지도 않는 아주 최적의 적정한 공기라고 해서 적정 공기비고요. 이 적정 공기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배기가스 중에 그 연도를 통해서 나가는 보일러에서 출구 쪽에 배기가스 중에 그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보통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준 공기비에 대해서 그 에너지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지식경제부 고시에 보면 그때 이제 내용에 그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놓은 건데요. 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해라라는 해서 이제 보일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해놨던 그 기준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발전용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증발량이 20톤 이상일 때, 증발량이 5에서 20톤일 때, 증발량이 5톤 미만일 때, 그때 그 공기비가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는 어떻고 액체 연료를 사용할
어떻고 기체 연료를 사용할 때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5톤에서 20톤 사이 요 두 가지를 보면 기체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요즘 뭐 대부분 도시가스 사용하니까요. 기준이 1.15에서 1.25예요. 1.32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1.1에서 1.2 사이. 전반적으로 1.1에서 1.2 그 사이 또는 1.15에서 1.25 그 사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공업로는 뭐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죠. 뭐 저희는 이제 증기 보일러 해서 뭐 난방이나 급통용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있고요. 공기란 건 이제 연소 화염의 색깔을 가지고 공기량을 나름대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보일러에 보면 그 투시창이 있죠. 그 뻗어 있는 옆부분에 보면 이제 불꽃이 어떻게 어떤 색깔로 어떻게 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유리창 같은 조그만한 그 투시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교적 저온의 그 물체가 이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연소 화염의 색과 공기량의 관계가 있는데, 공기량이 부족할 때는 불꽃이 암적색이고 연기가 생겨서 화로 내부가 잘 안 보이고요. 그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다 타지 못해서 안에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고, 연기 자체가 이제 불완전 연소의 결과물이죠. 적당하게 되면 이제 황백색, 주황색, 또 화로 내 상황이 잘 보이고요. 공기량이 너무 많게 되면 불꽃이 좀 작고, 공기 때문에 이제 불꽃이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도 너무 백색, 회백색으로 돼서 화로 내부가 아주 이제 밝게 보이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글로써 이렇게 설명해 놓고는 나서 뭐 대충 뭐 맥락은 이렇지만 실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봐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표준 연소량이 있습니다. 표준 연소량은 3600 곱하기 H가 이제 온열기기의 전격 출력이고요. 출력.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효율, 기기의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료의 저희 발열량. 그 다음에 연료의 밀도를 이제 나눠주게 되면 그 연료의 이제 표준 연소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력을, 그 공급되는 입력으로 이제 나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돼서 그 보일러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시간당 몇 린터의 연료를 쓰느냐, 연료를 연소시키느냐, 또는 뭐 몇 룹의 그 도시가스 같은 것들을 연소시키느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죠. 다음은 이제 배기가스량인데요. 배기가스량은 그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얼마만큼의 그 배기가스를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계산인데요. 이거는 온도에 따른 그 단위 배기가스량, 이 각각의 그 연료들이 연소되는 온도에 따라서 그 연료가 얼마만큼 연료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액체연료 같은 이제 킬로그램당 그 세제곱미터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지, 또는 뭐 도시가스 같으면은 뭐 가스 그 세제곱미터당 그 몇 세제곱미터의 그 배기가스가 배출되는지가 이제 계산식으로 가능한데, 그거에다가 곱하기 C가 이제 표준 연소량이죠. 표준 연소량은 이제 연료, 뭐 이제 도시가스 같으면은 이제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뭐 액체 같으면 이제 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그 연료를 이제 공급했느냐, 이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배기가스량도 그 이론적으로 그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연료별 그 배기가스의 이제 성분 기준들에 대한 그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유, 경유, 가스일 경우에 산소량이 부하율이 약 90% 내외일 때, 또 고부하죠. 그 다음에 45% 내외일 때, 저부하일 때, 그때 그 배기가스 중에 그 산소의 양이 얼마큼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3.7 이하, 뭐 4 이하, 뭐 이렇게 있고요. CO2 같은 경우도 고부하일 때, 저부하일 때, 그 배기가스 성분 중에 얼마만큼의 그 몇 퍼센트의 그 CO2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배기가스량 이런 거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보일러의 토출 측의 연도 쪽에서 이 배기가스 성분을 그 산소라든지 CO2의 그 비율을 측정을 해서 그 측정기가 측정을 해서 지금 이제 공기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부족한지 과잉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보일러의 그 출구 쪽에 배기가스 출구 쪽에 이렇게 산소나 CO2를 재는 그 센서를 달아서 그 보일러 버너 쪽에서 그 공급되는 송풍기의 그 급기량을 조절하는 그 장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 장치들을 많이 설치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그게 한동안 유행처럼 뭐 오토 트리밍 장치라든지 뭐 CO2 트리밍 장치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그 없던 보일러에 그런 장치 센서 달고 이쪽에 이제 버너 쪽에 그 공기 들어가는 쪽에 단파를 전동 단파를 달아서 서로 연동되게끔 해서 제어하고 뭐 이러저러한 경우가 좀 많이 그 보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일러 자체 뭐 제어가 잘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발열량과 그 에너지원별 열량이 있는데요. 저희 발열량은 액체 연료도 마찬가지고 뭐 기체 연료도 마찬가지고 고체 연료도 마찬가지고 그 연료 속에는 약간의 그 수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 연료가 타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증발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그 연료 속에 있던 물도 같이 증발하면서 타야 되니까 증발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위 발열량은 이것까지 다 포함된 그 어쨌든 그 연료가 갖고 있는 전체 이제 양이라고 보면 되고 총 발열량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요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뺀 거는 사실상 이 실제 이제 어떤 물을 끓이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쪽에 소비되지 못한 거죠. 그냥 자체적인 자체 그 연료가 갖고 있던 그걸 그냥 태우느냐고 그 소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그 증기라든지 어떤 열매체를 가열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빼버린 저희 그 순수한 그 가열량 그걸 이제 저희 발열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 발열량 뭐 또는 뭐 진위 발열량 뭐 이렇게도 이제 진 발열량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연소 소비 과정에서 장비 속에서 활용하는 거는 이 그 연료의 이 저희 발열량이 실제 이제 난방이나 급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그 기준도 있어요. 우리 에너지 열량 환산 기준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그 에너지 그 원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뭐 킬로그램, 리터면 리터에 따른 그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 발열량, 저희 발열량이 나와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킬로그램당 그 총 발열량이 이제 1750kcal이고 그 저희 발열량이 1100kcal예요. 뭐 쭉 이제 보다 보면 우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고위 발열량이 1550이고 저희 발열량이 이제 9550 킬로칼로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종류에 따라 연료의 종류에 따라 나와 있고 보면 이제 도시가스보다 LPG가 이제 열량이 좀 높죠. 그 연료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석유 환산계수가 있는데 이제 석유 환산계수를 저희가 그 어떤 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적이나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TOE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거는 에너지원별 그 발열량을 석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한 거고요. 석유 그 1kg이 만이라고 본 거예요. 석유 1kg을 1000kcal라고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값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요거는 이제 원유가 그 11,000이죠. 11,000kcal니까 석유 환산 계수로는 1.01 나누기 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LNG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환산 계수가 0.95죠. 이게 9,550kcal니까 나누기 만 한 값. 그래서 이제 같은 기준으로 서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계속 앞서서 이제 가스 소비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N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 노멀한 상태에서의 그 연료 그 사용량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표준 상태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거는 0도씨 1기압인 상태일 때, 그 당연히 이제 기압이 바뀌게 되면, 온도라든지 기압이 바뀌게 되면 이 기체의 부피가 최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스 소비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도시가스의 그 사용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렇게 0도씨 1기압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소비량을 한다고 해서 앞에 이제 N자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이제 보일러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이제 먼저 분류를 보면 사용하는 그 열 매체, 열을 공급하는 그 매체죠. 열을 공급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온수 보일러냐, 증기 보일러냐, 또는 뭐 특수한 열 매체를 사용하면 이제 열 매체 보일러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열원에 따른 분류, 열원은 사용하는 연료죠.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유료 보일러냐, 가스 보일러냐, 석탄 보일러, 전기 보일러, 폐열 보일러. 그 생산 설비나 공장에서는 이제 폐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용도에 따라서는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 발전용이냐,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구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일러를 이제 어떤 형식의 보일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원통 연관식이냐, 수관식이냐, 다관식 관류 보일러냐, 또 기타 보일러냐, 뭐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그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노통과 연관을 같이 갖고 있는 노통 연관식 보일러, 이거를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수관 보일러도 이제 자연순환식이냐, 강제순환식이냐, 복사보일러냐,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다관식 관류 보일러도 그 관류 소형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보일러 이제 우리가 온수 보일러 쪽에 뭐 진공식이냐, 무압식 보일러 뭐 이러저러한 그 온수 보일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기타 보일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노통 연관식 보일러를 보면 노통 연관 보일러는 지름이 큰 그 동체를 몸체로 하고, 그 내부의 노통과 연관을 그 동체 쪽에 평행하게 설치를 하고, 노통을 지나온 연소가스가 연관을 통해 그 연도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일러고요. 그 연소실 안에 이게 이제 노통이죠, 노통. 이 노통 안에서 그 연료와 그 공기가 그 반응을 하면서 연소가 되고요. 이렇게 노통 안에서 연소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다시 한번 그 연관이 있어요, 연관. 연관은 이제 이 배기가스의 연기가 통하는 관이죠. 이 연관 안으로 배기가스들이 요것들이 연관이에요. 연관들이 촘촘하게 다수의 연관들이 있죠. 연관들 내부로 그 배기가스들이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또 2차적으로 물을 가열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노통과 연관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노통 연관 보일러고요. 그 가장 많이 쓰는 보일러 중에 하나죠. 중소형에서 이제 대형까지 뭐 10톤, 보통 15톤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가장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보일러고요. 작은 사이즈들도 요즘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노통연관 보일러와 관련해서 제 이제 카페, 나르자 본통 제 카페죠. 카페에 보면 관련된 동영상을 예전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제가 이제 좀 찾아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제 보일러라고 검사하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면 아마 대열 보일러의 그 이중형 컨덴싱 보일러 이거의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 올려놓은 유튜브 자료가 있더라고요. 대열 보일러 내부적으로 그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만들었던 그 동영상인 것 같고요. 이 몸체가 이제 원형이죠. 전반적인 그 몸체가 원형이고, 요 앞부분이 이제 버너고요. 지금 이제 요 버너에서 불이 붙어서 요 노통 안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이 노통이 보면 약간 이렇게 주름진, 원형의 주름진 형태예요. 그래서 안에서 타고 노통 안에서 한번 탄 공기가 그 옆으로 해서 연관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다수의 연관들이고요. 연관들을 통해서 이쪽은 이제 공기 예열기고요. 공기 예열기와 위에 있는 이코노마이저를 거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고요. 뭐 세부적인 장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급수 펌프가 있고요. 송풍기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공기 예열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코노마이저고요. 요건 이제 수위 측정하는 장치고, 제어반, 인버터 판넬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 빨간 부분이 이제 버너입니다. 버너. 이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그 배관이고요. 압력계가 이제 두 개가 달려서 이제 보고 있고, 배기가스 온도 측정하는 센서가 붙어 있네요. 배기가스 온도 측정하는 게 있고, 이 버너에서 탄 배기가스가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으로 앞으로 다시 이쪽 연관 쪽으로 해서 돌아 나오고, 연관에서 이제 위에 그 연도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 이 송풍기를 통해서 이제 송풍기가 이렇게 불어주는 공기하고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열교환을 하는 거죠. 공기하고 배기가스가 서로 열교환을 할 수 있는 안에 그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그 배기가스가 갖고 있는 열로 송풍기로 버너로 공급되는 화실 안으로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기 예열기고요. 위에가 이제 이코노마이저예요. 이 공기 예열기를 거쳐서 한번 1차적으로 그 열을 빼앗긴 그 배기가스가 다시 이 이코노마이저에서 이 급수들과 열교환을 하는데, 이 급수는 지금 이제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중 효용이라서 하나는 이제 이건 급탕 탱크예요. 급탕 탱크에 보급되는 급수를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요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보일러의 보급수를 가열을 해서 보일러 보급수를 가열을 해서 보일러에 이제 급수를 해주고요. 일부는 급탕 탱크에 그 보충되는 급수에 예열을 해주는, 그래서 두 번 폐열을 회수한다라고 해서 이중 효용 노통 연관식 컨덴싱 보일러,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노통 연관식 보일러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보일러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아서 급격한 부하 변동에도 공급 압력이나 수위 변화가 적어서 안정적인 보일러 운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통 안에, 이 보일러 이 본차 안에 이 부분까지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죠. 이만큼이 다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밑에까지. 이만큼이 물이, 이게 다 지금 물이죠. 이 노통과 연관 그 주변을 다 이만큼의 물을 차여 있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증기가 발생된 증기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물의 양이 많아서 뭐 부하가 이렇게 좀 급격스럽게 변하거나 하더라도 이제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동 초기에는 예열하거나 또 증기 발생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거 물을 다 데펴서 다시 끓여서 거기서 증기를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그 예열부하하고 이제 가동 초기에 그 증기 발생 시간이 좀 길고, 그래서 갑자기 그 증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초반에 대응해주는 게 조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부하 운전일 때는 또는 이제 가동의 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운전의 효율이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보일러가 부하가 뭐 조금 썼다가 다시 이제 끊어졌다가 또 한참 후에 다시 또 그 부하가 이렇게 필요하거나 증기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보일러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또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이 물을 다시 덮였다가 그 사이에 또 식었다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운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용량이나 고압용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통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원형으로 돼서 큰 사이즈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뭐 예를 들어 뭐 10kg를 넘어서 20kg, 30kg의 그 사용 압력으로 운전돼야 되는 그런 보일러인 경우에는 이 큰 몸체를 그렇게 20kg, 30kg에 대항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좀 어렵죠. 그리고 용량을 점점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증기 발생량이 뭐 시간당 10톤의 증기, 20톤의 전기, 30톤의 전기 이렇게 그 필요한 증기 발생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물에 보유하고 있는 양도 많아져야 되고, 전열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점점 덩치가 더 커지다 보면 구조적으로도 또 더 더 커진 덩치에 맞춰서 철판의 두께를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용량이 커진다든지 고압일 경우에는 노통연관 보일러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수관식 보일러로 보통 이제 해요. 15kg, 20kg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스팀 발생량이 그 뭐 15kg 10톤, 15톤, 20톤 이상 가게 되면 노통 연관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잘 안 하고 소환식 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소환식 보일러에 비해서 이제 그 장비의 효율이 좀 낮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급수 예열기 이코노마이저 또는 뭐 절탄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장치들을 달거나 또는 이제 공기 예열기,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이 급수 예열기 이코노마이저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급수 예열기와 공기 예열기가 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부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가 갖고 있는 잡열까지 이용한다 해서 이제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이런 열 교환 과정에서 폐열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응축이 돼서 그 배기가스가 갖고 있던 그 잡열까지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콘덴싱이죠. 이거는 뭐 가정용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개념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이 송풍기하고 그 급수 펌프를 인버터 제어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요 보일러에 이 송풍기, 그 버너에 그 공기를 공급하는 이 송풍기가 인버터 회전수를 제어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가스 소비량에 맞춰서 공기량도 거기에 적정하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이 배기가스의 그 산소나 그 CO2의 그 성분 비율을 측정을 해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인버터가 되게 되면 굳이 그 이 공기비를 그 어떤 전동대파나 이런 걸 달아서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회전수 자체를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이제 공급되는 공기양 자체를 줄이고 늘리고 하기 때문에 이 버너에서 이제 가스 공급하는 양과 요 송풍기 회전수를 같이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펌프가 있어요. 급수 펌프, 보급수 펌프. 이 보일러에서 증기가 발생되면 계속해서 이제 물을 보충해 줄 때, 이 펌프도 예전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온오프 제어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증기 발생하는 양은 결국 이제 버너에서의 그 버너 가동률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또는 요 수위에 증감되는 그 경향에 맞춰서 급수펌프의 그 회전수를 제어하는 그런 인버터 그 보일러가 요즘은 더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버터 콘덴싱 보일러, 인버터 장치가 붙고 급수 열기나 공기 열기가 붙어 있는 콘덴싱 보일러, 같이 되어 있는 이제 인버터 콘덴싱 보일러.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운전 관리가 조금 용이한 편이에요. 노통연관식 보일러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연량도 많고, 보일러 운전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이렇게 돼서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는 이제 운전 관리하는 것도 조금 편한 편이고요. 그 보일러 동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물이 있는데, 이게 뭐 금방 1시간 지났다고 해서 물이 뭐 차갑게 금방 식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보일러 자체 동체도 이제 보온이 단열이 되어 있고 해서 보일러 동체 그 온도 변화가 다른 형식의 그 보일러에 비해서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일러가 이게 자꾸 확 식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가열되면서 늘어났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열 응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계적인 그런 그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보일러보다는 좀 유리하다는 거죠.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구조상 그 점검이라든지 세관 작업이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용이해요. 고장 났을 때 그 연관의 교체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장비 중에서도 수명이 제일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관만 잘 관리하고 교체를 해주고 하면 15년, 보통 10년 이상은 충분히 쓰고요. 15년, 20년까지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보일러고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진들 버너고, 여기 이제 그 연관이 있는 파트고요. 이쪽에 이제 노통이 있는 파트. 위에가 공기 열기고요. 압력계를 2개 달아서 이제 뭐 하나 고장나더라도 보게 그렇게 돼 있고, 수면기가 있고, 위에 이제 이게 수위 센서예요. 이건 이제 전자식 수위 센서인데, 수위 센서하고 이제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수면계가 이제 부착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보일러, 요게 증기 토출부인데, 증기 토출하는 부분에 습증기를 걸러주기 위한 기수 분리기가 기본적으로, 보일러 쪽에는 기본적으로 붙죠. 공기를, 버너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송풍기고요. 이게 이제 공기 열기, 이코노마이저. 보일러 본체 위에 이제 용량에 따라서 보통 대부분 안전변이 2개 정도가 붙어요. 용량이 큰 거는 이제 2개 이렇게 붙는데,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이제 다른 안전변이 같이 터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노통이고요. 이게 연관에 사이즈가 커지면 용량이 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도 뭐 제조업체에 따라 좀 뭐 이런 것들은 배치는 이제 달라지겠죠. 연관 부분, 요 사이, 요 연관 안으로 배기가스가 오는 거 이쪽에서 뻔해서 불을 떼면 반대편으로 가서 돌아서 이 양쪽에 있는 연관들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나와서 배기가스가 나와서 위에 공기 열기 통해서 연도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연관이 이제 부식이 되거나 뭐 누수가 생긴다 하면 연관을 한 개씩 필요한 부분들을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뭐 당장 급하면 뭐 이렇게 막아서 쓸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반식 보일러를 볼게요. 수반식 보일러.